미생도 하고 많은 분들 만나보면서 느낀 건데 사람은 제일 울컥할 때가 그럴 때인 것 같아요. 나의 사적 취향을 건드렸을 때. 회사에 내가 일하러 나왔지 나의 사적 취향이 침범되는 것은 내가 허락한 적이 없는 그쵸. 계약사항 안에 없는 거거든요. 예. 내가 술을 싫어할 수도 있고 어떤 음식을 싫어할 수도 있고 나는 밥 먹는 거 혼자 먹는 걸 좋아하고 아니 점심시간은 자기 시간인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꼭 같이 가가지고 뭘 해야 되고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의 사적인 영역 혹은 취향에 대한 영역만 존중해줘도 좋은 리더가 될 것 같다. 일로 힘든 거는 감당하겠다. 근데 내 취향이 침해당해서 힘든 것은 이건 이 회사를 다시 생각할 정도 그건 나이가 많아도 그건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삼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늘 저희 아껴주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신과 대화 시간으로 다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한 달 좀 넘었나요? 미생의 작가시죠. 윤태호 작가님을 모시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특히 상사에 얽힌 애환도 들어보고 또 취재 현장 또 시즌2가 이제 또 시작이 돼서 여러분 많은 사랑을 또 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한 번 더 모셨습니다. 그때도 너무 내용이 좋다고 그런데 김프로만 잘하면 된다. 그런 평도 있고 해서 우리 윤태호 작가님을 다시 한번 모셨는데 오늘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회사 내 리더 시니어 리더들과 주니어 리더들 간의 묘한 그런 관계 설정이랄까 또 느끼는 감정선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좀 나눠볼 텐데 윤태호 작가님을 제가 이렇게 모셔서 사진도 찍고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렇다고 하니까 야 그러냐고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 미생의 작가분이시죠. 윤태호 작가님 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사실 지난번에 1시간 가까이 인터뷰를 한 다음에 네. 사진도 찍어서 제가 이제 보내드리고 했잖아요. 네네. 사실은 윤태호 작가님과 가족분께서 저희 팬이라고 그래서 제가 네. 응해드렸는데 제가 굉장한 불경제를 그리고 그래서 그때 만난 이후에 시즌 1이지만 드라마로 된 거, 미니 시리즈 된 거, 그 20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0부죠. 그거를 어제 새벽까지 해서 다 봤습니다. 다시. 네. 근데 다시 봤는데도 왠지 가슴이 멍멍하기도 하고 네. 나름대로 뭐 카타르시스도 좀 있고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뭔가 글쎄요 10년이나 됐는데도 네네. 그 느낌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 감독님께서 워낙 디테일하게 잘 만드시고 최근에 또 예. 미생 대본집도 나오고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정윤정 작가님도 예. 감회가 다르시고 그분도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그 이후에 다 잘 되셨잖아요. 그렇죠. 거의 주연급으로 다 잘 되시고 그래서 시즌2 드라마가 좀 걱정스럽지만 어쨌건 거기 참여하신 분들은 다 잘 됐기 때문에 네. 저도 뭐 너무 기분 좋은 경험이죠. 네. 미생2가 이제 나온 지가 한 달쯤 되나요? 그 미생 시즌2 단행본 15권이 나온 지가 이제 한 2주 정도 됐고요. 그거밖에 안 됐어요. 네네. 어떻습니까? 반응이 좀 느껴지십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프로모션 때문에 제가 여러 이제 활동들을 인터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 미생의 지금 시즌2의 최근 에피소드까지 해가지고 점점 탄력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을 확실히 받거든요. 그래서 뭐 시즌1 때처럼 거의 붐 같은 이런 느낌은 좀 덜하지만 요즘 독자분들 취향이나 이런 게 완결이 되면 몰아보기 그렇죠. 또는 드라마나 이런 것도 몰아보기 뭐 이런 게 예, 이제 좀 맞습니다. 유행이고 뭐 이런 것 같아서 연재 때는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챙겨보거나 이러진 않는데 그래도 챙겨보시는 분들 반응이나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더라고요.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OTT에도 보면 스타일이 두 가지잖아요. 네네. 일주일에 하나씩 나오는 거. 네네. 네. 요즘 인기 있는 것 중에 이제 카지노라는 카지노. 최민식 씨.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나오죠. 계시죠? 네, 보고 있죠. 재밌더라고요. 완전 재밌죠, 그거. 너무 힘들어요. 그죠? 일주일 기다리는 게. 근데 더글로리는 네. 한꺼번에 빵 죽이니까. 맞아요. 야, 그거 1박 2일 동안 그냥 주말에 그냥 결심하고 다 봐요. 한 번에 빵 때리면 네. 한 2, 3개월을 장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작품이. 네. 근데 이제 계속 한 주씩 끊어가지고 내보내면 좀 더 길게 뭔가 영향력을 갖고 싶어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체질이 안 맞으니까 한꺼번에 네. 쭉 보고 싶은데.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기다렸다 보는 분들이 그쵸. 많더라고요. 미생은 아직은 미완이죠.
아, 그렇죠. 예. 22권까지 아마 계속 나오게 하고 됐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그 저번에 뵀을 때보다 얼굴에 아, 어저께 마감을 하고 와가지고. 그러시죠? 네네. 그냥 제 느낌에 매주 마감해야 되니까. 뭐 건강한 피곤함이 보이십니다. 맞습니다. 네. 그냥 허탈한 피곤하고 막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느낌이 뭔가 지금 다 완결하고 오신 아, 예. 그런 마감 건강. 끝나면 이제 후련해가지고 그런 소주도 느낌이 한잔 있으시죠? 하고 그러고 이제 나오니까. 네. 그래요. 수염도 훨씬 더 멋있어질 것 같아요. 오늘은 네.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이제 나눠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작가님 위생 2를 완성하시면서도 많은 인터뷰와 경험을 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리더십이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 데피니션 하셨을 것 같거든요. 아, 네네. 어떻게 정의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리더십 이러면 약간 밧줄 같은 게 있어서 예. 상사 리더가 앞에서 끌고 땡기고 예. 그 뒤에 이제 밑에 부하 직원들은 그 줄을 잡고서 따라가는 예.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리더십이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제가 아마존 관련한 책들을 굉장히 열심히 읽고 있거든요. 네. 그 아마존 리더십 원칙이랄지 이런 것들. 거기서 보니까 저도 이제 이 젊은 분들 취재도 하고 조력자분들이 되게 젊으신데 네.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은 리더십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예. 나의 어떤 성취 동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창발시키느냐 뭐 이런 게 그렇죠.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남이 지위나 직위 같은 걸로 야 나를 따라와라고 하는 거. 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계도 그런 거 있거든요. 그 오너십을 갖고 있는 제일 위에 계신 분이 나만 믿고 따라와. 이렇게 해서 이제 고민을 같이 나누지 않고 앞에서 땡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 작업을 왜 같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의 진짜 실력을 뽑아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은 이해받기를 원하고 또 충분하게 자기에게 설명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설명을 하고 이런 게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자로서 좀 그렇죠. 약해 보이는 예, 약해 느낌이 보이고 또 있고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리더십이 쓸 수 있나? 네네. 이런 고식적인 네네. 생각을 많이.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내 체면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약간 가부장적인 리더십이 있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내가 짐을 다 짊어져야 돼라고 맞습니다. 하는 예. 예. 그런 점에서 지금은 매우 달라진 것 같아요. 특히 네. 문화예술계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어떤 영화를 촬영한다 해도 이 네. 배역에 대해서 옛날에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한다거나 이랬는데 지금은 리딩 작업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토론이 일어나고 그렇군요. 있고 예. 특히 배우도 이제는 시키는 대로만 하지 않고 이 대사는 내가 감당 못 하겠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왜 해야 되느냐 할 때 작가와 감독과 같이 여러 차례 이렇게 네. 설득하는 작업이나 예. 공통분모를 찾는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연기에 들어가게 되는 그렇군요. 이렇게 환경이 바뀌는 것 같아요. 사실 작가분들 중에도 문하생 아, 네네. 이런 시스템 도제식 어떤 교육 뭐 이런 것들에 익숙해 있는 그런 세대들도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문화생 출신이니까 지금 저희는 작가님 허영만 문화생이 선생님이 있으세요? 이제 저는 문화생이 아니라 이제 직원으로 예. 해가지고 퇴직금도 있고 사대보험도 하고 이렇게 직원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열정페이를 안 하는. 네네 이제 그분들도 나이가 어린 상황이 아니고 다 나와가지고 예. 저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이게 하나의 직업이 돼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저한테 배우는 건 배우는 거로 별개로 치고 예. 뭐 어느 회사를 들어가건 그 안에서 자기가 배우죠. 배우는 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값으로 따져가지고 할인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큰일 나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직원 그 팀원들을 다 직원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팀원들한테도 이제 요번 요르단 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려야 된다라거나 왜 그려야 되는지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두고, 예. 그다음에 여기는 사막 지역이라서 약간의 모래먼지 같은 게 공기 중에 있으니 약간 좀 노란 분위기로 톤을 깔고 가자라고 하면 이제 이 친구는 경력이 오래됐으니까 딱 알아듣죠. 아하. 그래서 어떻게 가고자 하는지 아니까 자기 스스로가 거기에 톤 하나를 노란색 톤 하나를 그림에 더 깐다든지. 네. 그럼 저는 제가 시키지도 않은 걸 이 친구들이 한 거니까 너무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손발이 잘 맞는 친구들하고 일을 할 때 내가 조금만 내 생각을 오픈을 해놓으면 이 친구들이 다 알아서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 친구들 스스로도 그게 리더십을 갖고 하는 거겠죠, 그게. 예. 근데 리더의 어떤 데피니션이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천한 것도 맞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도
서로 간의 소통이 훨씬 더 중요해진 시대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리더의 역할이 바뀌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네. 네, 리더의 역할은 분명히 있는 건데 그 좋은 리더십에 대한 데피니션이 좀 다를 수 있다. 네네. 리더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책임지는 네네. 그건 변할 수 없는 예. 지점인 것 같고 예전에 이제 저하고 같이 일하시던 출판사에 계시던 분이 예. 어떤 자리에서 이제 그분의 밑에 직원이 계속 칭찬을 받는 걸 보고 제가 이제 그 직원의 사수인 이 친구를 좀 어필을 해주려고 막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끝나고 나서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제 부하 직원이 칭찬을 받으면 그건 결국 자기가 칭찬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근데 저는 이제 혹시라도 다른 분들이 이 밑에 있는 직원을 칭찬할 때 이 위에 있던 이 친구가 좀 소외당할까 봐 저는 걱정을 해가지고 이야기했던 건데 네. 이렇게 이제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생각도 다르시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임을 진다라는 거에서 옛날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부장적인 이거는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나 혼자 끌고 가고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 취재를 해보면 말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PPT의 세대잖아요. 지금 네. 젊은 세대는. 네. 근데 저희 세대나 그 이제 이분들의 윗세대 분들은 보고서의 세대란 말이죠. 글을 잘 써야 되는 분들이어서 남을 설득하는 어휘나 어법이 좀 서투신 젊은 세대에 비해서 맞아요. 서투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지나치게 진지하다든지 지나치게 좀 심각하다든지. 그래서 혼자 또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일장연설이라고 하는 이게 있는 거잖아요. 일장연설. 저도 뭐 신문사나 이런 데 회식 자리에 뭐 몇 번 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네. 항상 첫 잔을 들고서 마이크 같이 웅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보면. 근데 지금 건배 제의가 그런 한 10분 되죠. 그렇죠. 저도 네.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었는데 그런 문화도 이제 없어지는 것 같고 삶이 굉장히 캐주얼하게 지나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떤 임원을 평가하는 것, 직원을 평가하는 툴도 맞아요. 굉장히 다채로워져서 네. 옛날처럼 그렇게 자기가 깝깝하게 모든 걸 떠안지 않아도 평가는 제대로 되고 그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일을 하자고 모인 거니까 일을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이 아이템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지금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의 상사되는 분들이 좀 이제 세련미를 좀 갖췄으면 좋겠다. 네, 그런 부분에서 대화나 이런 부분들을 잘 토로하는 것, 그다음에 잘 상의하고 이야기를 잘 피드백을 받아주는 것. 근데 이런 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강한 리더십과 그렇지 않은 반대쪽에서의 소프트한 무슨 리더십 이렇게 표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리더는 강해야 되고 네네네. 또 약한 모습을 보이면은 네. 그것이 리더로서 굉장히 큰 결격 사유다. 네. 인간적인 면이 간혹 막 그 힘들 때 되면 뭐 후배든 부하 직원이 불러서 야 나도 힘들거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도 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배워가지고 그 자리에서는 공감대가 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서 그게 반복되면 약해 보이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리더십이 훼손당하고 업신여겨지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감정을 참고 참아가지고 속이 그냥 까맣게 될 때도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리더십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보시면 미생 드라마 보면 마부장 같은 사람이 그렇죠. 큰 소리 치고 이런 사람이 옛날에는 호랑이 같은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과 다른 것 같아요. 하기야 오 과장도 보면은 막 소리가 매우 높잖아요. 인간적이죠. 네. 매우 네. 인간적이고 막 네. 약한 모습 많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보면 자신의 책임의 영역을 확고하게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그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게 만들어주는 게 맷집 좋은 상사의 리더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임은 자기가 남한테 미루지 않되 그 안에서 자신의 직원들이 자기의 어떤 재능이나 열성을 다 넣을 수 있게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뭐 손실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시행착오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우산이 되어주는 리더십. 이게 이제 마부장의 리더십이 이제 유효기간이 끝나가는 시대가 온 것 같은. 네. 제가 얼마 전에 미생 만화에서 전무가 회의를 하다가 서류 종이를 이렇게 휙 날리는 장면을 그렸거든요. 네. 그랬더니 댓글에 저는 몰랐죠. 저는 이게 리더로서 전무급 되는 사람이 아주 강력한 뭔가를 액션을 보였다라고 그린 건데 댓글에는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네. 요즘 문화가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나죠. 예, 그래서 혹시 그 댓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이 장면을 너무 감동 깊게 본 어떤 전무가 실제 생활에서 이렇게 할까봐 두렵다. 그걸 보고 굉장히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아 근데 그 뭐 시즌 1의 마부장은 좀 심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좀 더 옛날 사람 같은. 예, 그거를 뭐 신체적 접촉도 하면서. 그렇죠, 어?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드라마는 만화, 웹툰, 책과 다르게 네. 책에는 이제 글자가 들어가서 그 글자로 감흥을 좀 더 키울 수도 있고 이런데 드라마는 아무래도 그 이제 시츄에이션 상에서 뭔가 드러나는 액션이나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것들을 부각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물론 이제 지금하고는 시대적인 배경이 지금보다 10년 이상 앞서 있는 거니까 네, 네.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야 과연 저런 조직에서 부장이면 이제 거의 임원이 네. 될까 말까 하고 네. 거의 시니어 레벨인데 그렇죠. 야 저런 자리를 계속 보존시키나. 거기 보면 하대리도 네. 항상 큰 소리 치잖아요. 아, 그게 이제 요즘 회사에는 그럴 수 없는 문화죠. 이게. 아 예. 불륜의 아들이. 아, 그건 성대리. 아, 불륜은 성대리고. 성대리고. 하대리는 안영이의 상사. 아, 그 키 크신 분. 근데 네. 하대리는 살짝 또 중간서부터 츤데레 같은 게 네. 있죠. 좀. 살짝 좀 이제 감정선이. 자기가 맨날 구박하던 네. 안영이가 좀 짠해 보이는 그렇죠. 지점도 있고 네. 이 친구가 여자의 입장에서 막 어떻게든 아동바동 막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연민 같은 것도 좀 갖는 그러니까요. 것 같고. 아, 그 성대리는 구제불능이다 그죠. 아, 예, 그쵸. 네? 예, 그쵸. 아, 그래서 성대리는 진짜 그 미생 연재할 때 댓글에 항상 왜 빌런이 안 나오냐. 어느 회사에나 있는 빌런을 좀 만들어 달라고 댓글에 하도 나와가지고 예. 만화에서도 쓰긴 썼는데 저는 회사에서의 빌런이 어떤지 정말 잘 몰랐거든요. 예. 근데 드라마에서는 정말 세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한성률 괴롭히는 거의. 그러니까 직장에서의 뭔가 이 잘 안 맞는 억압적인 분위기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사람을 어떻게 바꿔놓는지도 네, 네. 굉장히 한성률이 그렇게 예, 뭐랄까 할까요? 말수가 줄어들고 소극적이 되고 그쵸, 그냥 그쵸. 그런 사람으로 그래 결국은 완전 다시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니까. 다시 회복되긴 해서 참 예. 다행입니다만은 그 장면은 좀 슬펐던 것 같아요. 한성률 그렇습니다. 헤어스타일이 바뀐 그 장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뭐 이 리더십에서 오는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이 사실 MZ 세대 위주로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사실은 반대의 경우도 굉장히 애환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옛날에 서울시에서 청년 실업이나 아니면 청년들의 고충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제가 초대받아서 간 적이 예. 있어요. 굉장히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고 이러면서 20대 젊은이들에게 얼마씩 주자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랬는데 제가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청년 세대가 꿈이 자꾸 무너지고 사라지고 이러는 게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자기 아버지 세대 혹은 40대들의 삶이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해봤자 저 모습이 될 거라면 난 꿈 같은 거 안 가질래라고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20대의 꿈을 키워주려면 40대를 돌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40대가 멋지게 자리 잡아야 40대, 50대가 멋지게 자리를 잡아야 그걸 보면서 젊은 사람들이 나도 저런 어른이 되고 싶어, 저런 삶을 살고 싶어 이런 모습이 될 건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자기 동력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그렇죠. 인생인 건데. 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미래의 모습이 될 수 있는 40, 50대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되는 것이 역설적으로는 20대 젊은 세대를 위한 지원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MZ세대 이렇게 세대론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지금 40대 특히 50대 되신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는데 허덕허덕 하면서 살아오신 분들이잖아요. 네. 어렸을 땐 정말 연필에 침 묻혀가면서 막 노트 필기하고 이랬던 분들이 어느 날 보니까 스마트폰을 쓰고 있고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 컴퓨터를 전자제품 쓰듯이 쓰는 세대가 태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저 윗세대는 왜 이렇게 어렵게 판단하지?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윗세대는 실패의 경험과 또
시대 환경이 우리나라 같이 급속도로 바뀌는 이 시대 환경에서 자기를 적응해 가면서 못 따라가면은 퇴직하고 잘리고 겨우겨우 살아남았더니 또 환경이 또 바뀌고 지금 뭐 메타버스니 뭐니 이런 것도 개념을 따라가기 너무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죠. 지금 40, 50대 세대는 20대가 함부로 재단할 만큼 쉬운 세대가 아니고 그런 평가를 또 쉽게 받을 만한 세대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지나치게 젊은이들의 관점 또는 눈높이만으로 재단하는 것도 되게 제 입장에서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잘못 얘기하다 보면 이제 일종의 양비론 같은 네, 네. 걸로 갈 수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세대라는 건 사실 이어져 내려오는 거니까. 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야, 너는 나이 안 먹냐? 그쵸. 뭐 이런 네. 얘기들을 이제 네, 네. 극에 달하면 이제 얘기를 하고 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 영화 중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그렇죠. 영화를 보면 예. 거기에 토미리 존스가 보안관으로 나오는데 맞습니다. 저는 그분이 주인공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노인, 경험자, 경력과 삶의 체험이 많은 사람을 위한 나라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하베이르 바르뎀 같은 앞뒤 서사를 안 가지고 있는 범죄와 어떤 삶의 양식들이 나타나고 있고 네. 그러니까 그 토미리 존스 보안관은 은퇴를 눈앞에 둔 엄청난 경력의 소유자인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그 경험치로 이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결국은 지금 어떤 시대를 담고 있는 이야기라고 보거든요. 그 원작자분께서 더 로드라는 책을 썼을 때 그분이 굉장히 연세가 많은 상태에서 아이를 네. 낳아가지고 예. 70대 때 그 아이 손을 잡고 산책을 하다가 내가 물리적인 힘으로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라는 어떤 절망감. 그러니까 노년의 아이를 낳아서 갖는 행복감보다도 그 불안감이나 공포감이 더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점에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것도 자신은 80이 다 돼가면서 많은 사회적 경험과 역사와 서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게 무슨 소용인가 이 달라진 세상에서라는 네. 어떤 이런 공포가 지금의 회사에 계신 시니어들 이런 분들도 비슷한 공포 같은 부분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알 수 없는 세대랄까? 읽어낼 수 없는 세대? 시니어가 돼서 느끼는 감정은 그런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조금 덜 느끼는데 왜냐하면 네. 이제 저는 이제 직장에서의 일종의 종결 그러니까 이제 일반 제조업체도 그렇고 이제 금융회사도 그렇고 57세 정도가 56세가 정도 되면 선택을 하게 하거든요. 아, 조금씩 희미하게 사라지실래? 아니면 예, 화끈하게 조금 한 다음에 보상을 받고 다음에 네네네. 종결해버릴래? 단절이죠, 단절. 근데 이제 그 제 나이가 딱 작년 말이 대부분 그 선택지에 네. 예, 있는 나이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곧 오네요. 저도. 네. 근데 작가님은 관계 없으시죠. 뭐 창작자 이제 계속 계시니까. 창작하고 네. 그림을 그리시면 되니까. 네. 근데 그래서 저도 이 직장이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직장은 아닌 게 분명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처럼 작년 말에 김프로님 당신 선택하세요. 그런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네네. 굉장히 부러워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래서 나 힘들고 뭐 이런저런 스트레스도 있고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오비 선배가 찾아오잖아요. 네네. 네. 차장을. 네. 그래서 이제 회사 근처에서 차를 한잖아요. 밥을 먹다가. 네. 예? 뭐 지옥이라 그래. 뭐라 그랬어요? 거기. 뭐 네? 회사가 전쟁터라고 전쟁터라면 밖은 지옥이다. 예. 가급적 나오지 말라고. 네. 밖은 그렇죠. 예, 지옥이라고. 그래서 이제 왜냐면 나오게 되면 인생 2막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두려운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자기가 선택지로서 이제 퇴사를 하고 다른 창업을 하고 그런 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조직이 그거를 딱 터미네이트 시켜버리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이제 시니어들이 갖게 되는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예, 타의에 의해서 나의 인생에 어떤 큰 궤적이 종결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삶이 길어졌기 때문에 인생 그러니까요. 2막을 분명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학습이나 교육이나 아니면 준비라는 문화를 가져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또한 메인스트림에서 벗어난 일을 하는 거를 또 낙인 찍잖아요. 네네. 저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그
남극을 2차례 갔다 오면서 그 극지연구소 계신 분들하고 네. 굉장히 친해졌는데 거기에 이제 88년도에 세종기지 대장을 하셨던 그 박사님께서 2020년도에 극지연구소 최초로 정년 퇴임을 하시게 됐어요. 거기서. 네. 예. 근데 그 1호 정년 퇴임자시거든요. 근데 어떤 느낌으로 보여졌냐면 그분도 저랑 같이 남극 그때 가가지고 19년도에 가가지고 그때도 막 설상차 스스로 운전해 가면서 막 뜨거운 물 퍼 날르고 뭐 이런 일들을 다 할 줄 알고 계신데도 정년 퇴임을 하셔야 되는 네. 육신이 낡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60대 중반이라고 하는 그럼요. 게 아직도 요즘은 진짜 건강하신 분들이고 자기 관리도 잘 하시고 네. 운동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 조직에서 나와 줘야 되는 거죠. 물론 그래야 또 젊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도 그렇죠. 있는데 그러면 그 극지연구소나 이런 쪽에 이제 시니어들을 위한 은퇴자들을 위한 그들의 경험을 사는 조직은 없는 것인가 싶어서 제가 최근에 이제 기업체 분들 만나가지고 그 극지연구소에 앞으로 계속 시니어 그룹이 나올 테니 이분들의 지혜와 경험치를 이어받는 재단을 만들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도 제가 좀 뛰어다니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각출이 돼가지고 좀 이분들의 연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었으면 네. 좋겠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리더십, 그러니까 스스로 이미 리더가 돼본 사람들, 그 경험치를 갖고 계신 분들이 스스로 이제 자기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일할 공간이 갑자기 사라지는 이 부분도 좀 너무 아쉬운 손실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당연히 새로운 세대들이 또 좋은 직업을 가져야 또 나라가 이렇게 쭉쭉 이렇게 유지되어질 네, 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없겠죠. 네, 네. 그러나 너무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모든 직장이 그것도 비교적 좋다라고 하는 모든 직장은 딱 동일선에서 잘라버린다는 거죠. 네네. 야, 이건 좀 비인간적인 것 같다. 네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물론 살아남으면 되잖아요. 임원 되면 되고 본부장 되면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 경쟁률이라는 건 거의 살인적인 경쟁률이죠. 아, 그렇습니다. 네. 저희 만화가들 같은 경우도 옛날에 잡지 만화 할 때는 예. 30대 이후 살아남는 작가는 진짜 상위 한 10분 정도 뭐 허영만, 이연세 뭐 이런 분들 뭐 고행석, 고우영 뭐 이런 분들 그렇죠. 겨우 살아났고 나머지 분들은 40대가 되면 후배 작가 작업실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그 후배 작가 그림을 대신 그려주면서 돈 벌고 뭐 이랬던 시절에서 지금 웹툰이 오면서 작가들의 생명력도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젊은 독자, 어린 독자층을 타겟으로 하지 않고 미생을 보는 제 나이 또래 독자들과 함께 늙어갈 수 있다라는 게 네. 정말 가슴이 뜨끔할 정도로 다행스러운 시대를 만난 거거든요. 근데 또 이런 좋은 시대인가 해서 봤더니 젊은 세대에서는 너무나 많은 작가들이 또 웹툰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양대 플랫폼에서 일주일에 내놓고 있는 작품이 1000작품이 넘거든요. 우리나라 분들 네. 것만으로도요. 네네. 어이구. 그러니까 카카오 웹툰, 네이버 웹툰에서 예. 일주일에 내보내는 1000개가 넘어요. 1000개가 넘거든요. 그러면 다른 플랫폼까지 다 하면 거의 2000작품 될 거예요. 그러면 작가도 2000명이란 소리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어떻게 도드라질까가 참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저 같은 세대에는 되게 출판 만화가 사라지면서 웹툰으로 오면서 되게 적응하기에 나이 먹은 상태에서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다행스러운 결과가 된 그쵸. 거고 오히려 지금 젊은 세대는 그 안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오히려 형편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잠도 못 자고 막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고 결국 창작자라는 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리드를 해야 되는 일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리더가 돼야 되는 그렇죠. 건데 셀프 이게 컨트롤이 이제 잘 돼야죠. 예, 과도한 리드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번아웃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경영을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서 과도하게 운영을 해버리게 되면 기계가 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성이라고 하는 게 무너져 버리게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많은 젊은 작가들이 댓글이나 이런 데 저 미생 시즌 1 할 때 일주일에 진짜 잠 3번 자고 4번 자고 막 이래 또 버틸 수 있었던 게
후배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댓글 뽕이라고. 댓글에서 너무 막 그 지지를 많이 해주니까 내 몸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막 잠 안 자도 막 기분 좋고 약간 막 뭐 취한 것처럼. 예. 예. 이러다가 요즘 젊은 작가들은 이제 공황장애 오는 작가들 너무나 많고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협회장 할 때 어떤 것도 생각을 해봤었냐면 작가들이 많이 있는 곳에 거점에 있는 신경정신과와 저희 만화가협회와 좀 그 조인트에서 조인트 해가지고 좀 지속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젊은 작가들이 번아웃된 작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방송을 하는 분들 중에는 뭐 그게 연예인들이라고 통상 하죠. 네. 그런 분들은 중에는 공황장애를 앓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에게 대중에게 노출되는 직업은 다 있는 것 그거는 같아요. 이해가 돼요. 네네. 다 있는 왜냐하면 것 같아요. 뭐 워낙 또 사실은 겉으로 표현해야 될 것들이 본인하고는 잘 안 맞는 부분들도 많았을 거고 네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찾다가 갑자기 그냥 전무해지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캐스팅에 계속 나가다가 네네. 어느 날 어떤 특별한 이벤트도 없었는데 누구도 찾지 않는 사람이 누구도 되는. 찾지 않는. 네네네.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 늘상 나오는 소수의 그 연예 오락 프로그램에 단골로 나오는 분들을 네. 계속 2% 저 프로 해서 돌려보는 거거든요. 네네. 맞아요. 근데 거기에 그 프로그램을 거쳐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자취와 흔적이 아예 없는 케이스들이 네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아도 최근에 미생이 나오면서 이제 프로모션도 하게 되고 여기저기 얼굴도 내밀고 이러지만 젊은 작가들은 몇몇 유튜브나 이런 데 활동하는 작가들 빼고는 네. 거의 대외적인 활동을 그렇죠.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돌아오는 피드백이 약간 두려운 부분도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댓글이나 이런 데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는 젊은 작가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사실 웹툰은 들어가는 허들이 되게 낮거든요. 네. 근데 들어가려고 하면 스스로 많이 몰리기 때문에 문턱을 스스로가 높여놓은 결과들이 많아서 작가로서 훈련보다 덜컥 작가가 됐고 나서 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거기에서 감당을 못하는 경우 이런 것들에서 이제 피해자가 자기 자신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뭐 사례를 일부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최근에 미생 이제 시즌 2를 작업을 하시면서 네. 많은 이제 리더십들을 만나셨을 텐데 조금 대별되는 그런 리더십의 사례가 있으면 몇 개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그 무역보험공사 그 홍보팀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취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직접 중소기업에 가서 취재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무역보험공사에 이제 상담받으러 오신 그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제 간접적인 취재를 하게 됐죠. 예. 근데 그때 거기에 이제 그 가장 사례가 좋았던 회사 대표님 한 분을 모셔가지고 예. 처음에 상담받았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보는 앞에서 예. 시연을 해주신 거예요. 어허. 그래서 대표님 이런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 이제 그걸 거의 연기처럼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딱 직원 3명 있는 분이고 러시아를 대상으로 해서 무역을 하시는. 네, 무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이제 그 롯데에 계시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혼자서 이제 사모님이 격리 역할을 하시고 사촌 조카가 이제 한국 비즈니스 심부름 같은 걸 해주시고 혼자서 다 뛰어다녀야 되는 일들인 거죠. 이분이 가장 큰 두려움이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이 뭐냐면 건강해야 된다. 중소기업에서의 사장의 오너의 리더십은 건강해야 된다. 육체적으로. 왜냐하면 중소기업의 오너 리스크는 예. 건강이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골프까지는 아니어도 예. 산책, 어지간한 길은 걷고 예. 그다음에 운동 같은 거를 끊임없이 하고 또 좋은 거 먹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술 같은 거는 정말 러시아 사람들 얼마나 독주 좋아하나요. 그러니까 그거 다 먹으려면 그걸 아마 버틸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나이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신경이나 스트레스가 자기 몸을 파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이 모습들이 맨 처음에 리더십 이러면 사업에 대해서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소기업에서는 건강이 처음 1부터 끝까지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분을 보고서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즌 2에 한번 쓰러지는 중소기업 사장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쓰러지고 나면 장부에는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약속들이
다 일시정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는 사라지거나 네.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거나 줘야 될 돈을 못 줘가지고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고발이 돼 있는다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표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제가 그분 보면서 아 이게 핵심이구나. 중소기업은 다른 게 아니구나. 이 건강해야 일도 있고 뭐 하는 거지. 예를 들어 대기업은 잔인하지만 누구 한 명이 건강 때문에 자리를 장마하면. 비우게 된다 하더라도 바로 누가 그 자리를 그렇죠. 책임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한 명 때문에 좌우되어서는 안 되는 게 대기업인 거잖아요. 그 정도의 인프라를 갖추고 그렇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중소기업의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의 건강을 오너가 잘 챙기고 직원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폼을 갖추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근데 대부분 술상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오너가 건강을 챙기면 밑에 있는 직원이 이제 대신 총대를 메고 술을 먹어야 되는 상황도 생기니까 그런 부분도 좀 아쉽죠. 중소기업에서는. 네. 최근 들어서는 잘 안 쓰는 용어인 것 같아요. 술상무라는 게. 네네. 80년대, 90년대는 진짜 사실 취재해 보니까 요즘은 술도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네네.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네. 그렇게 부어라 마셔라 하는 술 문화도 그렇게 오히려 없고. 아주 그 비싼 와인이나 비싼 위스키를 조금 먹으면서 멋을 내는. 게다가 네. 퇴근 시간 이후에 회식하자고 하면 되게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날 잡아서 근무 시간 안에 오후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회식을 하게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 듣고 아 그렇구나. 요즘 많이 바뀌었구나 정말.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이견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저희 회사도 이제 직원이 꽤 되잖아요. 네네네. 뭐 335는 회식을 하는데 아, 아직까지 전체 회사 회식, 네네. 전체 회사 야유회, 전체 회사 주말 등산, 뭐 1박 2일 뭐 워크숍 네. 안 해본 것 같아요. 한 번도. 저도 이제 달라져 가지고 네. 6-7명 넘어가면 이제 힘들더라고요. 사람이 6-7명 넘어가면 특히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꽤 되고 하다 보니까 또 선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자리마다 돌면서 왠지 잔 한 번씩은 부딪혀줘야 될 것 같고, 예. 그렇게 해서 집에 오면 뭔가 술자리 기분 좋게 하고 온 게 아니라 뭔가 네. 봉사하다가 온 것 같은.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좀 정신적인 피로감이 있더라고요. 그런 회식이나 이런 게. 그래서 이제 MZ 세대는 회식을 싫어할 것이다. 그리고 예고되지 않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 매우 싫어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점심을 가끔 하긴 하거든요. 아, 네. 부서별로 뭐 또 우리 독립된 회사들이 몇 개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더니 어떤 젊은 직원이 저보고 김 프로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네. 또 옆에서 한 친구가 회식도요. 한우 사주시면 좋아요. 이런 얘기를. 물론 농반진반으로 한 건데 그러니까 다 그럴 것이다. 네네. 라는 것도 그러니까 주니어들이 시니어들을 생각하는 것도 다 그럴 것이다라는 것도 오류가 네네네. 있지만 네. 시니어들이 주니어를 생각할 때도 아 MZ 세대는 다 이렇게 이런 경향성과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딱 재단하고 네. 모든 집단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똑같은 어프로치를 한다. 이것도 상당히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아, 네네. 그러니까 제가 그 아마존 관련한 책 읽으면서 아마존에서는 내부에서 회의하는 새로운 사업이나 아이디어를 이렇게 만지는 작업할 때 피자 2판 기준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딱 피자 2판 먹을 수 있는 사람의 단위 한 6-7명 정도. 네. 그렇게 하면 아이디어나 이런 것도 캐주얼해질 수가 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보의 총량이 근사치가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서로 간에. 네. 누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뭐 회의나 이런 거 해보면 10명 이상 넘어가면 네. 그나따라 말이 트이는 한 명이 말을 주도하는 경우가 주도하죠. 너무 많잖아요. 보면. 맞아요. 근데 대여섯 명, 6-7명이면 사실은 고르게 말을 할 수가 있고 아 오히려 예. 그다음에 앉아 있는 자리가 엄청 큰 자리가 아닐 테니까 테이블이 크지 않을 참여 안 테니까 할 수도 없고. 네. 목소리를 작게 이야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어허. 근데 회의 자리가 크면 저도 밖에 나가서 문화부나 이런 데 가서 회의할 때 보면 자리가 너무 크니까 목에 목소리 힘을 커지죠. 주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이 정도 힘을 줘도 되는 이야기만 하게 돼요. 그래서 편하게 캐주얼하게 좀 의심 가는 부분이나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이 정도 목소리로 할 이야기인가 싶을 때는 빠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단위가 6-7명이면 바로 코앞에 앉아가지고 그렇죠. 편한 어투로 네. 편하게 오해 사지 않으면서 말을 할 수 있는 맞아요.
이 정도가 딱 좋겠구나. 이 정도. 뭐라고 이거는 사실 네. 못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반대라는 뜻이죠. 그렇죠. 예. 가까이 있으면. 네네. 그래서 그리고 설명하면서 메모도 같이 하면서 같이 어떤 맵을 보여주면서 설명도 할 수가 있고. 근데 대규모 회의가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 말에 대한 그 마이크를 쥐고 있는 이 가치를 책임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요. 좀 사사로운 이야기가 많이 나와야 아이디어 회의할 때는 좋은 건데 조금은 경직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그래서 그럴 때 예. 리더라고 한다면 그 자리를 그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나요? 풀어주는 이런 이야기에 능란해야 될 것 같다. 어쩔 수 없이 대규모 회의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네. 참 이제 원래부터 해오던 순서를 지키다 보면은 네. 그렇잖아요. 자, 오프닝을 누가 하고 네. 그 다음에 강평이라고 하는 아, 네네. 그죠? 네. 클로징도 이제 한 분이 하잖아요. 한영사 뭐 개회사 하고 나서 클로징 뭐 감사의 말씀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요즘 MZ 세대는 그런 이제 티피컬한 어떤 순서나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조금 덜 호의적인 것 같아요. 그 바둑두시는 미생이 이제 바둑둔 프로 기사를 추구했던 사람의 이야기니까 보면 한국기원의 취재를 가보면 예. 프로 바둑 기사실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대국실 이런 프로들만 들어가는. 데가. 네. 예. 가서 보면 저는 서봉수 구단이나 서봉수 선생님이나 이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을 상상하고 들어가는데 예. 전부 10대 어린 분들 기사 예. 프로 기사분들이 꽉 채우고 있고 거기 뭐 10살 11살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이분들 보면은 옆에 항상 이제 초시계 같은 거 있고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리드하는 것을 훈련을 어릴 때부터 받았던 네. 분들인 네. 거죠. 말하자면 한 판의 바둑을 두고 이 옆에 기록지에다가 네. 이 바둑에서 내가 무엇을 둬서 이겼고 무엇을 둬서 졌는지를 다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럼 사범이 와가지고 아니야 틀렸어. 네가 생각한 것은 틀렸어. 이 수 때문에 네가 진 거야. 혹은 이 수 때문에 네가 이긴 거야. 네. 그러니까 자기 바둑에 대한 그 리더십을 끊임없이 배우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되게 바둑 두시는 분들 보면 겉으로 봤을 때 내성적으로 보이고 되게 소심해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이죠. 절대 안 그래요. 이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말투는 조곤조곤하고 작을지 몰라도 이분들은 평생을 자기를 리드하면서 살아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이군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날카롭고 필요 없는 말을 안 해서 그런 거죠. 이분들이 네. 말이 적은 것은. 예. 굉장히 내면이 정돈되어 있는 사람들이 갖고 그렇군요. 있는 어떤 힘이랄까. 그래서 리드하는 어떤 힘을 그냥 오랜 시간 동안 쌓아왔던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기야 그 이창호 구단 이런 분들은 네. 뭐 돌부처라 그랬네. 예전에 네, 뭐 네, 별명도 있고 다 프로 기사들이 별명이 있었는데 그죠? 예. 이창호 기사님도 말 수 없다고 하지만 바둑에 대한 수에 대한 이야기를 프로 기사님들하고 나누면 정말 말씀 잘하시고 그렇군요. 달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자제하는 거군요. 네네 불필요한 이야기를 안 하는 거니까. 글쎄 리더십에도 트렌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아까도 이제 소통에 관련된 거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뭐 디테일에 좀 강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데 미생투를 작업을 하시면서 그 외에 다른 이 리더십의 이 변화를 이렇게 느끼실 때 이런 건 좀 새로운 트렌드네 이런 게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사실 옛날에는 줄을 잘 잡으면 성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회사 내에서. 예. 너 누구 라인이야 뭐 이러면. 그러면 그 라인의 정점에 있는 분이 리더십이 제일 좋은 분이라는 평가가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고가 잘 주고 예. 너는 성장할 수 있어. 뭐 어디까지 바로바로 올라갈 수 있어라고 하는 게 좋은 리더의 조건이었다면 네. 지금은 제가 취재해 본 바로는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 1년에 몇천 명씩 입사하지만 1년도 안 돼 가지고 바로 또 나가는. 1000명 가까운 분들이 그만두는 일도 비일비재하고 네. 요즘은 한 회사에 들어가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일하는 건 매우 드문 일 네. 같아요. 요즘은 이직이 굉장히 활발해졌고 미국처럼 이제 퇴사자에 대한 편견이나 이런 것도 이제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회사가 경영 합리화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옛날에는 좀 불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정리정돈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닌 거죠. 그냥 팀 자체가 회사의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 네. 때문에 팀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퇴사자에 대한 판단도
되게 달라지는 것 그렇죠. 같고. 예. 그래서 지금은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나를 적극적으로 오픈을 하고 저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학습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귀를 열어놓을 수 예. 있느냐. 이게 그 사람이 또 중간 관리자로 갈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이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이 팀에 내가 중간 관리자로 왔을 때는 꼭 점심을 한 명씩 약속을 잡아가지고 꼭 이 한 명씩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 회사에서는 이 친구가 나보다 더 오래 있었던 사람인 그렇죠. 거니까 예. 어떤 일들을 해왔고 뭐가 좀 아쉬웠고 부매니저인데. 네네 예. 이런 이야기들을 자기는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매우 좋은 방법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도 결국은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리더인 자기와 뜻이 맞아야 자기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옛날에는 무조건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이거였다면 지금은 이 사람들을 스스로 움직이게 하지 않으면 밀려 올라가는 네, 그렇게 하면. 네. 그래서 요즘은 그런 측면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 미생원에 보면 그 약간 미스테리한 캐릭터로 나오는 게 그 예를 들면 리더 중에 가장 높은 사장 빼놓고는 전무잖아요. 최전무. 네, 네. 야, 요즘 최전무 같은 최전무 같은 상사를 모시면은 네. 어떻게 될까?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왜냐하면 너무 음침하잖아요. 예. 그 느낌이. 예. 그리고 흔히 우리가 사내 정치 이러지만 사실 밑에 있는 사람은 사내 정치라는 걸 느낌도 못 받을 정도일 텐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보일 만큼의 그런 라인을 노출을 한다라는 건 되게 위험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구세대라는 느낌이 딱 드는. 근데 만화에서는 그 정도의 드라마에서 나온 최전무님 같은 분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는 뭔가 이제 인과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려면 이제 만들어진 캐릭터인 것 같고. 네. 약간 권선징악이 있어요, 그게. 맞아요, 있어요. 그죠? 예. 예, 드라마를 보면 그게 조금 더 만화보다는 조금 더 강하죠. 강한 것 권선징악이 같아요. 강하죠. 네. 그렇게 해야지 또 뭐 제한된 시간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방에는 저도 좀 들어가고 싶은 생각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요즘은 그 IMF 지나면서 예. 굉장히 회사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하는 게 전무실이나 이런 데도 그렇게 고급스럽게 꾸며놓은 회사들은 이제 아주 큰 대기업 말고는 없다고. 그거는 약간 설정이 그 드라마의 설정은 기본적으로 요즘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에 한번 방문했거든요. 네. 뭐뭐 담당하는 부사장하고 약속이 네네. 있어서 깜짝 놀랐잖아요. 방이 없어요. 파티션. 네네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랬더니 오래됐어요. 그러면서 네. 대표이사를 제외하고요. 없어요. 그래서 그 대신 이제 저쪽에 이제 영업 단위 쪽으로 가면 있대요. 아. 네, 무슨 영업 조직을 하려면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해야 네네. 되니까.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백오피스 쪽 그러니까 네네. 조금 이제 관리 업무 쪽인데 뭐 글쎄요 방보다도 훨씬 작죠. 작은데 어제 파티션을 해서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네. 시선이 가려지는 정도. 그러니까 위에가 뚫려 있으니까 목소리는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상무라는 분들이나 전무급에 계신 분들도 미팅을 이렇게 가보면 말씀하신 대로 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만화에서만 방이 있는 거고 그 드라마에서는 정말 무슨 뭐 회장님 방 같은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그 방 사이즈가. 예, 예. 예. 그래서 야, 이런 것도 분위기 때문에 한 것 같지만. 전에는 또 금융회사예요. 부사장급 이상 되면 접견실이 따로 있었어요. 아, 집무실에서 네. 사람을 만나면 또 뭐 핑계는 그거죠. 거기 뭐 소리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접견실. 아, 그러니까 네네. 손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네네. 공간을 따로 주고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취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동국제강은 자주 가는데 회의실이 다 유리로 통유리로 돼가지고 밖에서 다 보이고 그렇죠. 사무실 한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무슨 꿍꿍이가 일어나기가 힘들겠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회사가 굉장히 밝아졌구나. 네. 요즘에 오피스 분위기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미생하면서 얼마나 제가 낡은 감수성으로 했는지 좀 많이 반성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래도 이렇게 쭉 작품을 하시면서 야 이런 거는 좀 버려라. 뭐 그렇게 단언적으로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닐 수도 있는데 예, 리더가 됐거나 아니면 리더가 되려는 분들에게 이런 거는 버리는 게 그래도 저분 아주 탁월한 뭐 퍼포먼스가 있고 아주 탁월한 뭐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까지는 못 들어도 네네. 좋은 리더지 이렇게 평을 받으려면 어떻게 뭘 버려야 됩니까? 제가 회사 생활은 안 해봤으니까 뭐 외람되지만 제 느낌에 미생도 하고 많은 분들 만나보면서 느낀 건데 사람은 제일 울컥할 때가 그럴 때인 것 같아요. 나의 사적 취향을 건드렸을 때. 회사에 내가 일하러 나왔지 나의 사적 취향이 침범되는 것은 내가 허락한 적이 없는 그쵸. 계약상 안에 없는 거거든요. 내가 술을 싫어할 수도 있고 어떤 음식을 싫어할 수도 있고 나는 밥 먹는 거 혼자 먹는 걸 좋아하고 네. 아니 점심시간은 자기 시간인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꼭 같이 가가지고 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의 사적인 영역 혹은 취향에 대한 영역만 존중해줘도 좋은 리더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만 안 건드려도 그렇게 울컥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밑에 있는 직원이. 예. 하기는 리더가 되는 분들은 대부분 본인이 슈퍼맨이 된다고 생각하는 네, 네. 경향이 좀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네. 모든 걸 다 알아야 되고 그쵸. 네. 모든 게 다 부하 직원이나 동료들보다 뛰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그럴 확률은 거의 옛날에는 상사에서 어디 출장 갔다 오면 네. 공항에서 꼭 열쇠고리 같은 거 아니면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 같은 기념품 사가지고 막 무작위로 돌려주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아니 안 받아도 돼요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꼭 주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정의야 하면서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런 거 안 하셔도 된다. 이 취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서로가 잘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럴 때 이 그렇죠. 사람들이 회사에서 좀 배려받는구나라는 부분을 분명히 그러니까요. 느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결국 소통이란 말이에요, 그게. 네 맞습니다. 그죠? 네, 네. 예.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소통이 부재해서 당하는 그 조직의 어떤 뭐랄까 코스트랄까 네, 네, 네. 그게 꽤 많더군요, 네, 사실은. 네. 그래서 뭐 일로 힘든 거는 감당하겠다. 네. 근데 내 취향이 침해당해서 힘든 것은 이건 이 회사를 다시 생각할 정도 그건 나이가 많아도 그건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그 한 40대 50대 되신 분들은 많이 침해 받아 오신 분들이 또 나쁜 습관을 반복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본전 생각난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보면 지금은 안 그러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스마트하신 분들 많잖아요. 요즘은 이제 중간 관리자가 돼가지고도 그렇죠. 깔끔하고. 네. 이제 미생 시즌 2는 언제쯤 완결이 될 것 같으세요? 내년 봄에 완결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봄 앞으로도 한 1년 남았네요. 그렇네요. 네. 예. 22권까지 나와야 되니까 올해 안에 18권까지 낼 지금 거거든요. 디스플레이 되고 있는 게 10권이 이제 이 네. 시즌 2의 시작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시즌 2의 시작이고 네, 지금 지금 현재 15권까지. 15권 나와 있고 어제 탈고한 거는 몇 건까지입니까? 어제 탈고한 게 171수고 그게 이제 19권이 19권? 해당되는 분량. 네. 그럼 앞으로도 이제 4권 정도의 분량은 이미 다 완성돼 이미 있죠. 네, 네. 그래서 22권까지 이제 3권 정도 남은 거죠. 네. 많이 이제 저 사랑받고 읽히기를 바라시겠지만은 그래도 작가로서 또 미생은 사실은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뭔가 누구가 손을 들고 크게 얘기하기는 좀 그러한 네. 그렇잖아요. 네네. 1부도 그렇고 2부도 네. 그렇고 그 대신 그 이슈를 다루긴 다뤄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메시지가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시즌 2가 이제 그래도 곧 1년 이제 남았다고 하셨지만 야 그래도 미생 시즌 2에서 작가 윤태호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 그거를 네. 좀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요. 사실 대기업이건 작은 기업이건 저의 취재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꼭 네.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 항상 이분들이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을 때부터 그 예.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선생님 대기업이건 뭐건 간에 사업이라는 말로 이렇게 되게 멋지게 포장되지만 사실은 장사입니다. 시즌 1에도 그렇게 그 대사가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선생님 이건 장사를 하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대기업이라서 좀 더 멋있는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든 일은 장사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라는 거를 끝까지 잊지 않으려고 하죠. 그리고 시즌 2에 요르단에 가서 취재 도움을 받았던 그 현지 그 요르단 상인께서 엊그저께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요르단인이신데요. 예, 예. 어쩐 일로? 중고차 관련한 아, 일로. 예, 예. 근데 그분이 저에게 해준 에피소드를 제가 만화로 그렸거든요. 가장 예, 최근 하에서. 그걸 이제 코트라 안마무역관에 계신 사무관 분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그분 한국에 계실 때 제가 꼭 좀 만나서 할랄 음식점에 가가지고 좀 모시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앞으로의 철강업계 주가가 궁금하신가요? 우리나라 철강업계의 수출 물량을 확인해 보세요. 3프로TV 데이터 센터. 그때 도움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엄청 도움 많이 받았죠. 네, 시즌 2의 핵심이 되는 이야기를 그분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됐으니까. 시즌 1의 마지막이 요르단이잖아요. 그죠? 네네 드라마에서. 네, 그 드라마에서 보면은 뭘 띄워 먹었는지 잘 기억이 가물한데 네네네. 그 사람 잡으려고 건물도 뛰어다니고 장그래가 뭐 그냥 예. 막 뛰어다니는. 시즌 2가 드라마가 만들어지면 이제 요르단 암만 시내가 주 이제 무대가 될 거기 때문에 예. 이제 드라마에 나왔던 쫓고 쫓기는 활극 말고 일을 만들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어떤 땀내 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 사실은 그 지금 말씀하신 사업이 아니라 장사라고 네네. 하는 그 드라마 대사를 제가 어제 새벽에 봤어요. 어제 밤에. 네.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자리에서 간혹 쓰는 말이거든요. 아, 네. 예, 왜냐하면 3프로TV도 뭐 스타트업이다, 벤처기업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또 그런 사람들의 모임에 가보면 대부분의 모임의 성격이 야 우리 스타트업 초기 기업 스타트업이라는 게 꼭 초기 기업이라는 말로 다 설명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창업을 했다. 예를 들면 벤처기업가다. 스타트업에서 일합니다. 뭐 이런 표현들을 늘상 하거든요. 네. 근데 왜 우리는 언젠가부터 저 장사하는데요라는 얘기를 안 그쵸. 할까? 그쵸. 근데 사실은 거의 모든 그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은 장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30대 초반에 그분한테 들었으니까 예. 얼마나 더 놀랬겠어요. 예. 그 이야기를.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예를 들어드리는 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장사를 해봤잖아요. 그야말로 네, 네. 장사죠. 리테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영어로 제가 뭐라 그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doing business. 그러면 이제 그쪽 상대방이 이렇게 물어본 케이스가 많아요. Is your own business?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그 사람에 리스펙트 해주거든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점원이나 고용인이 아니고 너의 비즈니스라고 그쵸. 이렇게 돼 있다라는 얘기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어카운트도 있고 자기 계산으로 뭘 한다라는 거에 대한 굉장히 이 존경심이 있는 네. 거더라고요. 네. 근데 그 비즈니스라는 말을 이제 뭐 다른 사업으로 이 번역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걸 우리말로 하면 장사건데 장사. 순 우리말이 맞나요? 어쨌든 그런 건데 네. 근데 우리는 장사, 상업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표현하기를 꺼리는 것 천하게 같아요. 생각하는. 예.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나가 보면 우리나라 화폐 보면 대부분의 그 화폐 도안에 등장하는 분들이 대부분 성리학 베이스예요. 세종대왕서부터 네네. 시작해서 이황, 이율곡, 심사임당마저도 성리학적 그 어떻게 보면 현모양처죠. 네. 또 조금 더 나가면 이순신 장군도 어떻게 보면 성리학적 네. 개념에서의 완전 무결한 장수죠. 막 임금이 막 그렇게 막 해도 네네. 네. 신에게는 열쇠척이 있습니다. 12척이 이런 건데. 그래서 그분들도 좋은 분들이지만 네네. 상공인들을 좀 넣어라. 그렇죠. 뭐 게시판이나 이런 데서 네. 보면은 인터넷상에 우리나라 화폐에 들어가 있는 분들의 그 왜 선정이 됐는지 모르는 부분들이 많고 공감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 일정 부분 되게 공감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것 같고. 네. 또 시대가 변천하면 또 변화에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옛날에 MBC에서 성공시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래서 예. 그 기업인들을 다루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약간 개념 싸움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그냥 경제적으로 그 경영인으로서 성공에 대한 그 부분을 이제 다뤘던 건데
성공이란 과연 뭐냐라는 개념 싸움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또 그때 당시 개발도상국에서 성공을 한다라는 건 합법과 비합법의 막 경계를 막 왔다 갔다 하는 맞아요. 일들이 예. 굉장히 비일비재했을 것이고 제가 그 가나 그 출장 가가지고 이제 취재했을 때도 보면 가나, 그 안에서 아프리카 가나 예. 보면 제가 눈으로도 목격을 하는 비합법적인 어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목격을 하게 되는데 예. 참 그 성장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그렇죠. 이제 뭐 아름답게 묘사하거나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지만 이 경제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차라리 타이틀을 성공시대가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해가지고 경제인들을 다루는 이야기들이 좀 줄기차게 나와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권순우 팀장을 비롯해서 스태프들과 함께 기업사에 대한 컨텐츠를 이제 너무 좋은 것 시작합니다.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우리 기업에 대해서 너무 이 투자의 관점에서만 숫자로만 네네. 이해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기업의 역사.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100년 넘어가는 기업들도 아주 가끔 있지만 네. 이제 50년 넘어가는 기업들은 꽤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네네네. 그래서 역사라고 할 만한 정도의 연조가 이제 쌓인다. 그 얘기는 사실 시장 경제, 자본주의 네. 경제의 연조가 이제 깊어지고 있는 그런 대목이라서 그런 부분 재밌겠네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 같은 것들을 이제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네, 시도하고 네, 네. 있습니다. 네. 아, 이거 참 윤 작가님하고 제가 두 번째 대화를 하는데 사실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런 인터뷰어와 인터뷰로 만나면 제한된 시간이 어떻게 보면 숙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여기 좀 더 하면서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고 사적인 얘기를 쭉 이어가면서 소주나 한잔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인터뷰이도 많지는 않지만 있으신데 우리 윤 작가님은 첫 번째 순서도 저에게 그런 감정을 주셨는데 두 번째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작업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그림으로 다 표현 못했던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그 얘기의 일단을 오늘 좀 다음에 소주 한잔 하시죠. 그러시죠. 방송을 하지 말고 우리 네네. 우리끼리만 그냥.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말입니다. 사실 주말에 오랜만에 저희 더현대 가는 길에 있는 오픈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 함께 지나가는 분들도 윤 작가님이다 막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도 오랜만에 이 주말에 오픈 스튜디오에 나왔는데 나온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 얘기, 투자 얘기, 금융의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좋아할 만한 그런 게스트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좋은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